스타트업 직장인 토크 11비 라운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행과 편집을 맡은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10년 주주 제이콥입니다. 다음 10년 주주요? 네. 다음 커뮤니케이션? 다음 커뮤니케이션 10년 와우. 주주. 카카오는 들고 계셨나요? 카카오로 합병하면서 있었죠.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 주식 계열사 주식 콜렉터 입니다. 아, 오늘 이게 상당히 저희가 웃고 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웃지 못하는 그렇습니다. 네. 참고로 뱅크 비중이 네. 높습니다. 가장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요? 아, 뭐 그렇죠. 안 그래도 제가 이제 오프닝 하면서 과연 이제 우리들은 카카오 주주인지 주가 근황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일단 네. 그 고인물 저는 네. 다음 커뮤니케이션즈 주주이면서 합병 네. 당시에 수혜를 잠깐 받을 뻔했지만 네. 바로 팔지 못하고 또 다시 장투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판 것이 2018년에 잠깐 올랐을 때 다시 팔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날아갔죠. 저는 10년 주주로서 똔똔만 하고 나왔던 그때 다 팔아버리고 네, 그 생활비로 탕진하고 네, 그 이후로 사실은 카카오 관련 주식은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네. 앨리스는 주주신가요? 네, 저는 카카오랑 카카오뱅크 이렇게 두 개. 두 개 가지고 네, 계시고. 들고 있습니다. 콜렉터께서는? 콜렉터는 다 가지고 저는 계시겠죠?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 본체. 네. 본체는 최근에 놓아졌습니다. 아, 네. 놓아주셨습니까? 네, 짧게 들어갔다가. 네. 네.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짤을 보면은 그 카카오 초콜릿 있잖아요. 카카오 초콜릿이 이제 카카오 비율에 따라서 뭐 56%, 뭐 72%, 뭐 99%도 있고 82%도 있고 한데 그 사진을 딱 올린 다음에 이제 카카오 주주 정모 사진이다. 아, 요게 네. 실제로 있는 제품인가요, 다? 실제로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82%도 있어요. 있어요? 네. 오. 서로- 56, 70이나 옛날부터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서로 손실률을 자랑하고 있다. 이렇게 약간 웃지 못할 이런 밈 같은 것도 좀 만들었었는데 카카오 주가 도대체 왜 떨어지는 걸까요? 카카오 주가 도대체 왜 떨어지는 거야? 이게 오늘의 핫 이슈 아닙니까? 핫이슈죠. 네, 오늘 사실상 우리 오늘 카카오 특집으로 한 회사를 이렇게 파는 경우는 저희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인 것 같아요. 상장 주식을 또 이렇게. 맞습니다. 네. 뭐 주가 동향은 정말 좀 끔찍할 정도인데 어떤 언론에서 최근에 나온 것을 보니까 52주 고가라고 해가지고 지난 1년 동안 가장 높은 가격하고의 지금 최근에 주가를 비교를 했더라고요. 네. 카카오페이가 52주 고가가 23만 8,500원인데 오늘 현재로서는 카카오페이는 34,600원. 20만 원이 날라갔네요. 네. 그리고 이 숫자로 보니까 더 좀 되게 와닿네요. 네네. 카카오 본체는 13만 원이 52주 고가인데 27일 기준으로는 4만 8천 원. 네. 네. 카카오 게임즈는 10만 8,700원에서 3만 8,700원. 카카오 뱅크는 7만 300원에서 16,250원. 이거 뭐 거의 참담하네요. 다 네, 참담한데요. 절반 이상 당연히 다 날아갔고. 아니 이 주식들이 네. 사실은 예전에 이제 따상 그 열풍이 불 때 네네. 한창 따상으로 유명했던 주식들 아닙니까? 그쵸, 카카오뱅크, 그쵸. 카카오페이가 그때 저도 기억이 나요. 어쨌든 두 주라도 받으면 따상해가지고 바로 떨고 바로 몇십만 원 먹는다. 이래가지고 바로 그 열풍이 불었던 주식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네. 참고로 그 카카오페이랑 카카오뱅크는 고점 대비 50% 이하로 떨어졌을 때 샀어요. 그래서 여기 바닥이다. 반토막이 났는데 여기서 또 떨어질까. 네, 근데 다 50% 이상 소실 났습니다. 그쵸. 바닥이 아니었죠. 네. 네. 네, 바닥 밑에 지하가 있다는 거를. 요즘 카카오가 사실 그 화재 사건으로 다시 한번 세간의 이목을 받고 있는데 오늘 저희는 조금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조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를 그냥 가볍게만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제 매크로 이슈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코로나 시국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맞습니다. 그 영향 때문에 사실 카카오뿐만 아니라 다른 주식들도 지금 많이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 상태고 뭐 네이버도 그렇고 삼성전자 다 똑같죠 사실. 네. 네. 주로 IT주, 테크 주식들이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 지금부터 진지하게 들어가나요? 저희가? 네. 어쨌든 매크로 이슈가 크죠. 네, 재작년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네. 전 세계적인 양적 완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돈 자체가 몇 배로 풀렸죠. 그래서 그 버블이란 것이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많은 곳으로 갔어요. 사실 코인으로도 가고 부동산으로도 가고 여기저기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으로 갔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특히나 기존의 그 성장주라고 불리우던 것들
성장주라는 건 거꾸로 보면은 실적보다 높은 주가를 형성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기반 주식들은 실적이 나와야 주가가 움직이는데 실적 기반으로 되지 않은 주식들은 기대감으로 움직입니다. 네. 2, 3년 후, 5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좀 움직이기 쉽죠. 그래서 그쪽으로 조금 돈이 더 많이 몰린 효과가 있었죠. 당시에 기대감이 되게 컸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상장하던 시점에. 네. 사실 그 공모주 청약하던 때를 돌이켜보면 정말 증거금을 엄청 많이 넣어야 이제 한 주, 두 주 받을까 네. 말까 거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네. 그런 게 사실 이제 그런 기대감을 또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주가도 주가인데 최근에 이제 카카오 계열사들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최근 한 2년간의 이슈만 이제 살펴보면 일단은 이제 가장 가까운 사고는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이슈였던 네. 것 같아요. 먹통된 거 아셨었나요? 그거를 이제 얼마나 빨리 알아냈냐가 주변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좋으냐. 얼마나 인싸인가. 네, 얼마나 인싸인가 아는 건데 저는 굉장히 주말이었잖아요. 네, 주말이었죠. 네. 오후 2시, 1시, 2시. 주말에는 기본적으로 저는 폰을 어디다 박아놓고 잘 보지 아. 않고 이제 PC를 보통 보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굉장히. 네, 거의 뭐 4, 5시 이후에 알았습니다. 저도 사실 비슷. 저도 한 4시 이후 정도에 네. 알았던 것 같고 우디는 저는 한 네. 1시쯤에 택시 부르다가 알았어요. 우디 네. 택시를 타고 다니시는군요. 네. 아, 부자. 네. 전 뚜벅이 신세여가지고. 네. 네, 좋습니다.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계열사들 보면은 이제 카카오 게임즈 이따 좀 더 자세히 얘기해보겠지만 자회사 라이온하트 상장을 이제 쪼개기 상장을 한다 하는 거다 해서 주주들이 국회 청원까지 뒤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네. 다른 회사들하고 좀 다르거든요. 라이온하트는 쪼개기 회사가 아닙니다. 네네 투자사입니다.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좀 다른데 괜히 유탄을 맞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걸 처음에 이제 상장 승인을 해준 것도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의 의견은 이거 그냥 계열사 상장이다. 쪼개기 상장 아니다라고 이제 말을 했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이제 지금은 일단 상장 철회 신청서 제출을 하고 일시 중단을 한 상황이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일단 네. 그렇고 그리고 또 여름쯤에는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뭐 PE의 MBK 파트너스에 매각을 한 해 만에 해가지고 이제 직원들이 노조 결성해서 심하게 반대를 했던 네. 그런 이슈가 또 있었죠. 이때 네. 노조 가입률이 거의 80%가 넘었었다고 해요. 네. 엄청 높아요. IT 회사 중에 이 정도까지 이제 노조가 있는 것 자체도 사실 잘 어떻게 보면 없죠. 신기하고. 네. 네. 근데 최근에 많이 생기지 않았나요? 네이버도 있고 아 카카오도 네이버 있고. 노조가 있나요? 네. 원래 이제 IT 계열 쪽은 워낙 이직이 쉽고 잦기 때문에 네네. 노조를 잘 만들지 않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네. 모빌리티 PE 매각 이슈로 또 한창 시끄러웠었고 또 작년 말에는 이제 카카오페이 경영진의 스톡옵션 행사 주식 먹튀 논란이 있었어요. 맞아요. 스톡옵션 행사에서 그거를 매도를 했죠. 네. 네. 한 달 정도 상장 후에 바로 매도를 했죠. 이때 저도 이 사건을 아침에 듣고 네네. 굉장히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이게 그래 아쉬웠던 기억이 나는 게 네. 스타트업 업계와 이 비상장 스타트업 업계와 이 여의도에 있는 자본시장 업계의 온도 차이가 있구나 확실히. 네네. 이 상장이라는 걸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기존에는 상장은 나의 돈을 어떻게 버는 걸로만 생각을 했지만 네. 자본시장 관점에서는 기업 공개이며 이건 공모거든요. 네네. 잘 회사에 대해서 모르는 많은 수십만 명의 사람한테 나의 주식을 어떻게 보면 떠넘기는 행위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상식적인 부분이 조금 없지 않았나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계기로 해가지고 많이 알려졌으니까 또 좋은 것 같고요. 아무튼 이때 이제 경영진들이 뭐 몇백억씩 네. 챙기면서 사실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회수가 걸려있죠 아마.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바로 또 매각을 못하는 상황에서 사실 이거는 주주뿐만 아니라 직원들 입장에서도 조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도 있었던 네. 사건이 아닌가. 직원분들은 대부분 우리 사주로 많이 가져갔으니까 네네네. 보혜수 아마 1년인가요? 2년인가요? 하여튼 걸려있죠. 네네.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작년 초 정도에는 카카오맵도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있었고, 네. 네, 지도 이제 즐겨찾기 해놓은 네, 게 공개가 자기께. 돼버려가지고, 네. 또 그거 개인정보위원회에서 한번 이제 한마디 하고 넘어갔던 뭐 그런 사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주식 가격뿐만 아니라 이렇게 작다고 하면 작은, 크다고 하면 큰 이제 이슈들이 계속 끊임없이 이제 발생을 하고 좀 세간의 이슈들을 이제 뿌리는 카카오 그룹이 되어버렸는데, 일단 카카오 누가 만들었는지, 대체 누가 이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키워놨는지 간단하게 히스토리 한번 듣고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가볍게 이제 카카오 탄생 스토리, 뭐 전 국민이 다 아시겠지만 가볍게 조사를 해봤는데 그 카카오 창업
창업하신 분은 현재는 그 대표도 의상도 아니고 미래 이니셔티브 센터장 하고 계신 그 김범수 창업자이신데요. 그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라이언의 모델이세요. 김범수 창업자의 이제 영어 이름이 이제 브라이언이신데 거기서 따온 걸로 알고 있어요. 캐릭터 라이언. 네, 맞아요.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나오셨는데 재밌었던 게 1986년도에는 그 시기에는 이제 서울대의 김범수 의장뿐만 아니라 뭐 이혜지 창업자, 김택진 창업자 등 이제 지금 IT 업계에 쟁쟁하신 분들이 그 시기에 되게 많이 다니셨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많이 말하는 그 86세대, 네. 80년대 학번의 60년대생들이잖아요. 네네.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부러운 세대입니다. 386 세대죠? 예전에 386이다가 지금 네. 586이 된 네. 86세대들은 정말 모든 거에 산업화의 초기에 들어가가지고 네. 굉장히 혜택을 받았어요. 정말. 네. 그렇죠.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김정주 의장이라든지 네, 다 그 세대예요. 이찬진, 그 한글과 컴퓨터 창업하신 분들 다 이제 아래 위로 한두 학번 차이 나는 황금 세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김범수 의장은 그 대학생 때부터 고스톱, 바둑, 포커 초고수셨다고 하는데 역시. 그만큼 이제 노는 걸 되게 좋아하셨는데 네. 이때 이제 많이 본인이 이제 오프라인에서 해본 경험이 나중에 한 게임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카카오는 그 한 게임의 이제 창업자고 NHN 대표였던 김범수 님이 2006년에 이제 미국에서 아이랩을 설립합니다. 초반에부터 저희가 아는 카카오톡을 개발한 게 아니라 블로그 서비스 브루 그리고 소셜 추천 서비스 위지아 같은 것들 창업했는데 성과는 크게 나지 않았어요. 아, 역시 이때도 초기 스타트업으로서의 계속 실패와 그런 것이 있었던 거네요. 네, 맞아요. 아. 네. 그래서 2007년에 근데 미국에서 이제 PC방 다니고 가족이랑 이제 당구장 다니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 아이폰이 출시되는 걸 보고 그 성장을 엄청나게 하는 걸 봤는데 그래서 2009년 11월에 아이폰이 한국에 출시됐고 그와 발맞춰서 2010년 3월에 iOS용 카카오톡이 그때 바로 출시가 돼요. 역시 놀아야 됩니다. 놀아야 트렌드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시간 동안에 계속 트렌드를 보고 있는 사람은 아, 이게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는 감이 오나 봐요. 네, 이제 일만 하고 있으면 이제 주변이 안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왓츠앱이 이미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인포뱅크라는 곳에서 출시한 에멘톡이라는 곳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었대요. 네. 근데 당시 왓츠앱은 유료였고 그리고 에멘톡은 다소 이제 서버가 되게 불안전했다. 네. 그래서 비교적 안정적인 서비스랑 그리고 간결한 UX로 그 모바일 퍼스트로 시작한 카카오톡이 시장을 되게 빠르게 그 잡아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어쨌든 카카오톡이 지금 10년이 지나서 이렇게 온 국민이 쓰는 지금 뭐 기간통신 사업으로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 나올 정도로 네. 온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처음에 이제 채팅 앱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엄청나게 커졌잖아요. 그룹이죠. 뭔가 전환 포인트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돈을 막 많이 번 건지 아니면 투자를 많이 받은 건지 네. 지금만큼 이제 커질 수 있었던 그런 계기가 뭐였을까요? 일단 초기에는 수익 모델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2010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했고 그 전에 이제 되게 많은 개발 비용 앞에 서비스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개발 비용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래서 2011년에는 마이너스 127억으로 적자였습니다. 근데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 찾은 게 카카오톡의 이제 소셜적 요소랑 게임을 결합해서 예전에 혹시 사천성 for 뭐 카카오? 네, 맞죠. 뭐 애니팡 for 카카오? 애니팡이 네. 결정적이었죠. 아, 애니팡, 맞아요. 네. 이게 페이스북에서도 먼저 진가랑 결합해서 되게 좋은 사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카카오 게임하기 런칭해서 전 국민이 아는 지금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애니팡.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더니 고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하트가 와요. 되게 급하셨나 보다. 아니 그걸 쭉 긁기 때문에 네. 보통 쭉 긁습니다. 바바바바바 이러면서 하트를 보내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잘못 걸린 거죠. 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애니팡뿐만 아니라 뭐 드래곤플라이트 등이 되게 큰 성공을 거두면서 새로운 문법을 만든 거죠. 그래서 2012년에 매출액 461억, 영업이익은 이제 69억으로 흑자 전환을 합니다. 네, 그리고도 이 즈음에 생긴 게 이제 다들 아시는 선물하기, 그리고 플러스 친구,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카카오 게임, 카카오 프렌즈, 모빌리티 등이 이제 성장하면서 2014년에 그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명목상으로는 카카오를 합병한 걸로 했지만 상장에서였죠. 네, 상장 회사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김범수 의장이 최대 주주로 등극하면서 역합병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런 그 스타일의 소위 우회 상장이라고 말을 하는데 단독으로도 상장을 할 수 있지만 상장되어 있는 다른 회사의 껍데기를 타고 들어가는 경우거든요. 근데 굉장히 큰 거래였고 아직까지도 우회 상장 케이스로 이거보다 큰 케이스는 없는 것 같고요.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던 거래였습니다. 네. 근데 이거 다소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럼 일반적인 뭐 스펙 상장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스펙이 딱 그런 목적인 거예요. 상장을 먼저 시켜놓고 그 스펙에 우회 상장하는 겁니다. 그 비상장 회사가. 그래서 스펙에 투자할 때는 그 투자사들이 이미 이제 비상장 회사를 M&A 할 거를 다 예정을 하고 있고 어떤 회사를 물색한 다음에 그거를 M&A 하겠다라는 전제 하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카카오가 네. 최근에 뭐 이런저런 문제가 되면서 계열사가 너무 많다 뭐 이런 문제도 제기됐거든요. 계열사가 187개라고 하는데 뭐 삼성전자보다 더 많다 뭐 등등등 있는데 사실 자세히 보시면은 그 카카오에 있는 많은 비상장 계열사들이 게임 스튜디오입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가 없는 계열사가 많아요. 사실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진 않은데 너무 불필요하게 많아 보인다라고 해가지고 뭐 어떻게 정리를 좀 한다고 들었고요. 우리가 아는 주요 계열사들은 잘 알고 있는 듯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스타일,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게임즈, 페이, 뱅크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는 계열사는 한 10개 내외 네. 그 정도지 진짜 180 몇 개가 전부 다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이 지분 구조를 보면은 사실상 이제 카카오가 홀딩스의 역할인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의 이제 주요 계열사들의 지분을 거의 50% 이상 네. 보유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지배구조가 좀 특이하다는 지적도 있었죠. K큐브 홀딩스라는 그 김범수 창업자의 개인 회사, 100% 회사죠. 100% 회사가 다시 카카오로 출자를 하고 있는 구조인데 요거는 사실은 뭐 많은 작은 회사들이 하는, 중소기업들은 하는 그런 방식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뭐 세금 문제나 등등해서 개인 회사를 통해 가지고 지배하고 싶어 하거든요, 많이들. 그래서 약간 옥상옥처럼 사업회사가 있으면은 원래는 K큐브 홀딩스가 지주회사가 아마 되었어야 되는 운명이기도 하는데 네. 뭐 어떤 뭐 내부적인 문제나 아니면 그런 계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애매한 지배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되게 많이 하는 순환 출자는 아닌 것 같네요. 그쵸. 순환 출자는 정말 돈이 없어서 꼬리에 있는 회사가 다시 모회사를 주식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그거는 꼬리에 있는 회사가 너무 잘 돼버렸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카카오가 제일 먼저 잘 됐고 그 다음부터 그 돈을 쭉쭉쭉 내린 거기 때문에 순환 출자가 이루어질 여지는 없었고 뭐 법적으로도 순환 출자가 더 이상 금지돼 있고 네. 카카오 정도의 규모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카카오라는 주 카카오라는 큰 우산 아래 이제 게임즈, 페이 등등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주주들이 분노한 포인트가 카카오 게임즈의 자회사, 카카오한테는 손자회사죠. 그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라는 회사를 이제 쪼개기 상장을 하려고 한다라고 해서 안 그래도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주주들이 화가 났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폭탄을 던진 것 같은 그런 이슈가 있었어요. 카카오가 대체 왜 자꾸 쪼개기 상장을 하려고 하는지 사실 이거는 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죠. 다른 한국 기업들도 그런 케이스들이 지금까지 많았을 것 같은데 대체 왜 하려고 하고 이게 정말 나쁜 건지 뭐 이런 것들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쪼개기 상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기술적인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일단은 저희 11비 라운지를 들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편견 없이 이제 그런 또 정확한 지식을 알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회사는 뭐 A, B, C, D 여러 사업 부문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가 되게 잘 돼가지고 어떤 투자자가 야, 요 잘 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 하는데 요런 그 니즈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현재 법인 구조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죠. 물론 그 돈을 요 사업에만 써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계약적인 그런 걸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내부에 실제로 그렇게 돌아가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뭐 여러 가지 간접 비용도 많이 있고 그러려면 어차피 회사를 쪼개야 됩니다. 그러면 쪼개서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받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사실상은. 그런데 투자를 받았다는 거는 이 투자자가 나중에 그거를 현금화할 수 있는 또 장치를 마련해 줘야지 투자를 잘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쪼갠 회사를 나중에는 상장을 시키겠다는 약속을 안 하면 투자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쪼갠 회사에 대해서 투자를 받고 나중에 상장시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어쨌든 투자의 목적은 엑시트니까. 그렇죠. 네. 투자자가 뭐 100년 만년 그렇게 같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상장하고 나가고 성장시켜주고 그러면 이제 대중이 다시 또 그 퍼블릭 회사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회사를 쪼개더라도 자회사로 이제 쪼갰을 때는 어차피 50% 이상 지분을 들고 있으면은 연결 재무제표에 다 똑같이 실적이 잡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론적으로는
모회사의 실적의 연결 재무제표가 그 주가의 기준이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왜 싫어할까요? 뭐 잘못된 거 있나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약간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뭔가 순수하게 이 사업 부문을 이제 별도로 만들어가지고 투자를 받는 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순수한 이유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렇게만 보면은 되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거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쪼개기 상장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에는 모회사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라는 게 가장 이슈인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렇게 순진한 척하면서 질문을 드린 이유도 다시 이제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하지만 관점을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쪼개기 상장이 나쁘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은 좀 부족합니다, 사실은. 쪼개기도 나쁜 게 아니고 상장도 나쁜 게 아니거든요. 쪼개기 상장도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관점이 있어요. 쪼개기 상장이 왜 나빠지냐면은 원래 모회사 주주가 있었어요. 그런데 쪼개지는 사업 부문의 가치까지 포함하고 있겠죠, 당연히. 처음에는.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를 쪼개가지고 바로 상장이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쪼개지는 회사 주식 사면 되잖아요, 다시. 바로 그 날. 그런데 보통은 이 쪼개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자회사로 쪼개는 게 이제 물적 분할인데, 물적 분할을 한 회사는 바로 상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를 받아서 만약에 20% 받았으면 상장 회사가 아니라 비상장 회사가 돼요. 그쵸. 그러면 시차가 생기는 거예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되게 많은 이 회사의 이 주식을 모회사 주주가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참 키워가지고 이게 10배가 됐을 때 상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10배 수익은 모회사 주주들은 먹지를 못해요. 심지어는 10배가 돼가지고 상장을 할 때 공모주 청약을 하면 엄청 인기가 많기 때문에 증거금을 쏟아부어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겠네요. 이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쪼개기 상장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물적 분할 해가지고 쪼개기 상장한 게 나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물적 분할, 여기서 이제 청취자분들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회사를 쪼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적 분할은 100% 자회사로 밑으로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큰 회사에 혹을 달다. 혹을 하나 달아버려요. 이렇게 쪼개는 게 물적 분할이고, 인적 분할은 저는 이렇게 예시를 드는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혹시 플라나리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알죠. 네. 플라나리아 같이 지렁이 같이 생긴 요 눈 두 개 달린 그 벌레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쨌든 어떤 생물을 네. 세로로 쭉 자르면 어떻게 됩니까? 두 마리가 되죠. 두 마리, 눈이 똑같이 달린 두 마리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인적 분할은 주주 구성이 똑같은 두 회사가 생기는 거예요.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사실은. 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쪼갠 다음에 바로 산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오거든요. 바로 재상장이 됩니다. 인적 분할은 상장회사가 인적 분할을 하면은 그 존속회사, 원래 있었던 회사와 쪼개진 회사가 바로 재상장이 됩니다. 별도의 심사 같은 게 없이. 그렇죠. 그냥 그 분할 자체에 대한 심사만 하면은 바로 재상장 절차가 네. 있어요. 그래서 두 회사로 다시 상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주주들은 똑같이 이 두 회사의 주주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LG화학이랑 LG엔솔이 네. 인적 분할을 했다면 아, 굉장히 좋은 포인트 지금 진짜 하셨거든요. 그러면 제가 LG엔솔 주주가 될 수도 있죠. 바로 되는 그쵸. 거죠. 지금 시가총액 2위잖아요. LG화학, LG엔솔이 이런 물적 분할 후 쪼개기 상장에 그 문제에 어떻게 보면 도화선이 됐던 건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LG화학 주주였거든요. 아, 네. 그 분노가 좀 있으셨겠네요. 열받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실질적으로 국민연금도 반대를 했어요. 네, 그 물적 분할에 자체에 반대를 했고, LG화학 이후에 그래도 한 2년밖에 안 됐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빨리 올라온 이유가 아마도 이렇게 많은 개인 주주들이 분노하셨기 때문이 화가 아닌가. 났죠. 네. 너무 큰 회사였죠, 사실. 네. LG화학은 이런 플레이를 하기에는. 사실 그 2차 전지를 보고 LG화학을 샀었죠. 그쵸, 네. 사실. 그러니까 모두가 사실은 플라스틱이나 세제 때문에 LG화학을 산 게 아니고, 그렇죠. 네, 배터리 때문에 산 건데 그렇게 됐는데, 왜 그러면은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도 물적 분할을 할까? 또 물어볼 수 있거든요. 인적 분할을 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네. 투자를 받는 단계에서 쪼개기 회사를 인적 분할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주 구성이 똑같은 상태에서 투자를 받기 때문에 기존 대주주의 지분율이 희석되겠죠. 희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인적 분할을 하지 않고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투자받고 상장시키는 것은 기존 주주들, 기존 대주주들의 지분율을 지키는 효과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언론에서 말하는 쪼개기 상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는 케이스를 지칭하는 거라고 맞습니다. 이해를 하는 게 맞겠네요. 네. 저는
이제 그런 목적 외에도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주 카카오인 직원들이 스톡옵션으로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매도 시기가 언제이냐에 따라 가지고 수익률은 차이가 날 수는 네네.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이 일단 한 번 있었다 보니 이게 스톡옵션 전략을 가져가는 게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성장주로 분류되는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제 직원들한테 모티베이션을 주고, 또 회사 입장에서도 이 인재를 좀 유치하는, 저희 회사로 이제 데려오고 싶을 때 이제 주는 어떤 일종의 보너스이자, 또 스톡옵션은 이제 행사를 하려면은 벤처기업 같은 경우 2년 이상 보유를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2년은 이제 우리 회사에 묶어둘 수 있는, 뭐 물론 기간에 따라서 3년, 4년 이렇게 베스팅 기간이 길어지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하나의 장치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네. 그래서 카카오 계열사들이 그런 스톡옵션을 활용해서 임직원들 엑싯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직원뿐만 아니라 임원들, 경영진도 뭐 포함일 텐데, 그런 목적에서 어떤 쪼개기 상장을 또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이것도 아까 일부 사업 부문에만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가 있는 경우하고 사실은 논리적으로 같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모회사 카카오가 이미 어느 정도의 급격한 성장보다는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모회사에 스톡옵션을 주는 것은 약간 모티베이션이 떨어질 수 있는 그렇죠. 거죠. 업사이드가 작죠. 작죠. 네. 그래서 당신은 이 자회사에 스톡옵션을 주겠다 할 때에는 똑같이 그럼 언제 어떻게 현금화를 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에는 나중에 상장할 거야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의 논리적으로 같습니다. 이게 수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제 퍼블릭 마켓에서 받아줄 수밖에 없는 물량이 되거든요. 그렇죠. 이론적으로는 스톡옵션을 회사가 차액을 주는 방법으로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쵸. 네. 하지만 뭐 현금 회사 보상. 돈이 나가는 그런 스톡옵션은 거의 없고, 네. 실제로는 시장에서 팔아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스톡옵션 형태로 뭐 99.9% 다 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모 회사가 정말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현금 보상 얼마든지 그렇게 해줄 수 있다면은 문제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결국에는 이제 퍼블릭 마켓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쉽고 이해하기도 쉬운 그런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쪼개기 상장을 했을 때 주주 입장에서 그러면 어떤 손해를 보는 것인가? 네. 모 회사 일단 주가가 떨어지죠. 기본적으로는. 그게 좀 복잡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쪼개지는 사업 부문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러면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한 10%밖에 안 되는 그런 사업이다. 네네.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결국은 쪼개진 회사가 별도 투자를 받고 별도 상장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으면 이게 킹반영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으면은 어차피 비상장 회사로 남기 때문에 이 회사의 가치는 모 회사에 그냥 같이 가게 됩니다. 시장에서 네네네네. 보기에는. 네. 그런데 밑에 거를 쪼개서 다시 상장시킨다고 하니까, 그렇다면은 이 회사 주식을 나중에 사야 되겠지 하니까 수요가 이쪽으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모 회사 주식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굉장히 독특한 현상 중에 하나가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라는 현상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주회사의 주식은 정말 신기한 것이, 지주회사 밑에 많은 상장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 상장회사 주식들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보유하고 있는 그 총 주식의 합계의 반밖에 안 됩니다. 맞아요. 그렇죠. 이게 더하기가 아니에요. 네. 빼기예요, 빼기. 다 더한 다음에 반틈 내야지 모회사, 지주회사의 상장회사 주식의 시장 시가총액이 나옵니다. 네. 이유가 뭐예요?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뭐 제가 좀 믿는 썰은, 네. 이 지주회사의 주식은 어차피 대주주가 팔지 않습니다. 시장화가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상 이 지주회사의 주식은 이제 실제 개인 주주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시장에서 팔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가 지주회사를 통해서 이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용 주식이에요. 그냥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고 별로 인기 없는 주식이 됩니다. 유동성이 떨어지는군요. 네. 사실상 뭐 거의 의미 없는 주식이고, 또 하나는 지주회사는 이론적으로 특별한 수익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당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배당 또는 무슨 라이센스료, 사용료, 상표 사용료 이런 걸 받는데,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업하는 회사가 잘 되고 안 되면 밑에 가서 그냥 그 회사 주식을 사면 돼요. 지주회사 주식을 굳이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주회사보다는 사업회사 주식이 대중에게는 인기가 많고요. 오히려 거꾸로 창업주 뭐 패밀리들은 사업회사보다는 지주회사 주식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불균형이 좀 있어요. 지배력을 확보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니까. 네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쪼개기만 했을 때는 사실 비상장으로 남아있으면 어쨌든 100% 지배하고 있고 연결재무제표에 뭐 다 반영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존 주주가 별로 관심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쪼개기 상장을 한다고 하면 시장에서 완전히 그 모회사의 기업가치 일부가 자회사로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모회사 기업가치 하락, 또 주가 하락은
좀 약간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네. 거기다가 뭐 LG 엔솔 같이 굉장히 큰 회사가 이렇게 별도 상장을 하게 된다면 한국 자본시장이 크지가 않아요, 이게. 네. 돈의 그 양이 이 회사들의 상장을 다 받쳐줄 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LG 엔솔 같이 큰 회사가 상장을 하면 순간 돈이 그쪽으로 몰린 효과가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 회사는 더 빠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갑자기 없던 돈이 어디서 나오는 네, 건 아니니까 맞습니다. 어딘가에서 가야 되는데 결국엔 모 회사에서 가는 거죠. 네. 맞아요. 그 동학개미 운동 시절에 뭐 카카오나 뭐 아니면 하이브나 크래프톤이나 어쨌든 신규 어떤 플레이어가 큰 곳이 상장하면 그 다른 것도 주가가 그때 되게 많이 빠졌죠. 네, 왜냐하면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렇게 그 자금 자체가 유동성 때문에 옮겨가는 거 외에도 연결재무제표 쪽 관련해서 조금 더 봐봤거든요. 라이온하트 같은 경우에는 지분율을 먼저 말씀드리면 네. 라이온하트는 카카오 게임즈가 한 24.57% 정도 들고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 게임즈가 100% 지배하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 유럽법인 네덜란드에 있더라고요. 이 유럽법인이 한 30% 정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한 쿠션을 먹여가지고 들어가는 네, 게 한 30%네요? 쿠션이 네, 그래서 직간접적으로 한 55% 정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분율이 50%가 넘기 때문에 일단 연결재무제표에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라이온하트가 제출한 상장 신청서라고 해야 되나요?를 보면 기존에 이제 총 발행 주식이 한 7,490만 주 정도 됐었고, 근데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공모하겠다고 한 주식이 한 1,100만 주 정도 됐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카카오 게임즈가 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안 한다면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 이만큼 1,100만 주만큼 그 수량이 늘어나면은 지분율이 직간접 지분율이 55%에서 한 48% 정도로 떨어지게 돼요. 네. 그러면 50% 미만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상 이제 물론 당연히 이제 연결 종속법인으로 포함하는 거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긴 한데 어쨌든 50% 미만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는 이제 연결 대상으로 유지될 확률이 높긴 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안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뭐 연결은 잡으려고 하겠죠. 네, 연결은 뭐 어떻게든. 근데 모르겠습니다. 라이온하트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카카오에 속해 있었던 게임 회사가 아니고 투자사기 때문에 네. 뭐 카카오 게임즈 입장에서는 이걸 굳이 연결로 잡아야 되나 하는 생각도 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어쨌든 라이온하트 케이스는 원래부터도 쪼개기 상장 케이스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냥 투자 후 상장이었죠. 그쵸, 계열사였으니까. 네, 카카오 게임즈가 투자했던 회사였기 네. 때문에 조금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위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발표를 했고 네. 이게 등등등 굉장히 자본시장이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굉장히 강한 점인 것 같은데 뭔가 문제가 됐을 때 그래도 빨리 움직입니다. 네, 빨리 움직이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 차원에서의 그래도 나름대로의 대책을 내고 있는데 네. 이게 뭐 다 필요한 거긴 해요. 다 필요한데 아마도 이 개인 주주님들의 네. 재산적인 손해나 분노를 완전히 커버할 수는 없는 정도의 조치로 저는 생각이 돼요. 이제 금융위에서 발표한 이제 쪼개기 상장 대책을 보면은 크게 이제 물적 분할할 때 공시를 강화하겠다. 네. 주식 매수 청구권 도입하겠다.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은 만약에 기존의 주주가 물적 분할을 반대하겠다라고 투표를 했을 때 주주총회에서 투표를 한 경우에 나중에 그 물적 분할하고 나서 모회사 주식이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러면 나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기 전 가격으로 내 주식을 사가라. 네. 이런 거를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네. 참 이게 주식 매수 청구권 부분이 우리나라의 상법,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비슷할 것 같은데 좀 예정하지 못한 이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물적 분할을 할 때는 주식 매수 청구권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100% 자회사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당신이 경제적 법적으로 무슨 손해가 있어? 이런 관점이었던 거죠. 다른 경우는 있거든요. 많은 뭐 합병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네. 주식 매수 청구권을 할 수 있어요. 반대 주주의 주식 네. 매수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거는 경제적 실질이 똑같다고 보기 때문에 매수 청구권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요번에 뭐 새로 만들기로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은 정확하게는 일반 개인 주주는 그거를 싫어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이 더 나중에 발전해서, 네. 네, 그 물적 분할해가지고 투자를 받은 다음에 더 발전한 그 회사의 이익을 받고 싶다라는 게 개인 주주들의 대부분의 생각이잖아요. 그쵸. 배터리. 나중에 더 잘 됐을 때 그걸 먹고 싶다는 거지. 지금 반영 안 된 요 주가를 먹고 싶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그래서, 요거는 이론적으로는 필요하지만은 크게 아마 좋아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 맞아요. 네. 그러면 카카오가 이제 사실상 지주회사기 네.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미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고 많이 받고 있는 거죠. 네, 회복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쉽지 않죠. 뭐 나중에 네. 어떤 뭐 제도가 바뀌면은 합병을 한다든지 그런 일도 있겠지만은 사실 합병이란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 많은 주주들의 이해관계가 다 상충하는 거라 뭐 네네. 이제 다음 카카오 합병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도
어려운 일인데도 그렇게 전격적으로 된 게 놀랍다는 것도 네. 합병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갑자기 주주로서 되게 슬퍼지네요. 반등의 기회는 그러면은 없는 전체적으로 잘 되면 되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지주회사 디스카운트가 네.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지만은 네. 어쨌든 그게 이제 안정화된 다음에 전체적으로 잘 되면 같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럼 자회사들이 좀 잘 해줘야 되는 건데. 네, 전체적으로 카카오가 다 연결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전체적으로 사업이 잘 되면은 점진적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또 구성입니다. 네. 저는 이제 카카오 상장 계열사 중에 뱅크랑 페이가 있잖아요. 네. 뱅크랑 페이가 약간 서로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대기업들도 삼성 같은 경우에는 물산 엔지니어링이 있고 현대는 현대건설 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이렇게 있어가지고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이제 회사가 이제 그룹화되고 커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겹치는 사업이 생기고 근데 또 그거를 일부러 경쟁을 좀 유도해서 시장을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 시장을 좀 더 장악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페이랑 뱅크는 건설회사랑은 또 다른 게 건설은 프로젝트 베이스잖아요. 사실 내가 요거를 수주하면은 그냥 너는 다른 거 수주한 거 하면 되고 이렇게 가는 건데 뱅크랑 페이는 사실 상장할 때부터 우리는 종합금융 플랫폼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나뉘어져 있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그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네요. 뱅크하고 페이는 사실 그 모델 자체로는 완전히 별개거든요. 뱅크는 은행이죠. 그냥 금융업이고 네. 페이는 결제업입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다르고 다른 그 부분에 있는 업인데 두 회사가 전부 다 금융 플랫폼을 기치로 내걸고 나왔다는 것이 네. 카니발의 원인이겠죠. 그래서 이제 뭐 결국에는 본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종합금융 플랫폼을 이제 꿈꾸었지만 페이는 피지사고 간편결제 서비스업자고 그 다음에 뱅크는 또 그냥 인터넷 소매은행 아직은 네, 아직 네. 뭐 나중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그렇게 파악이 되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사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되긴 했거든요. 네. 상장한 지 뭐 이제 한 아직은 1, 모르는 2년밖에 안 거죠. 됐지만 네. 네,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 이제 시선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많은 회사들이 그런 어떤 제조, 실제로 그 서비스나 물건을 만드는 회사에서 플랫폼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때 가장 놓지 못하는 것이 자사 서비스예요. 그거를 잘 놓을 수 있느냐가 제 생각에는 과연 플랫폼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의 성패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가 똑같은 금융 대출을 판다. 그런데 토스뱅크 것도 똑같은 레벨에서 광고를 해줘요.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어렵겠죠. 네, 쉽지가 않죠. 그래야지 그런데 제대로 된 플랫폼이 되고 소비자들도 여기가 어떤 중립성을 지킨 플랫폼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네이버 같은 검색 플랫폼은 그 중립성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가치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직접 이제 안 뛰어드는 것 같기도 해요. 네.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네. 그냥 안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그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왜냐하면 어느 특정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 플랫폼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그렇다는 거는 사람들이 검색을 하거나 다른 굉장히 객관성을 믿고 하는 많은 행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안 하게 된다 이런 관점이겠죠. 하지만 저는 그 본업 자체가 워낙 좋은 또 업들이에요. 사실 네. 뱅크나 페이가 뱅크도 지금 고금리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소매금융 대출이 엄청 지금 돈을 많이 벌 시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자체가 되게 좋은 업이고 네. 페이도 결제나 이런 것들은 전자금융은 앞으로 커지면 커졌지 더 네. 작아질 일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맞아요. 미래가 더 기대되는 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플랫폼 효과를 그래도 이용했다고 보이는 건 이제 저희가 지난 에피소드에서 이야기했던 지지난 에피소드죠. 잠깐 홍보를 해보자면 네, 그 대출 모집법인 온라인 대출 모집법인 같은 거는 이제 페이가 하고 있죠. 네. 그 마켓쉐어가 낮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플랫폼으로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네. 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제이콥이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은행 이런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되게 어렵고 라이센스도 따야 되고 이것저것 이제 지켜야 될 컴플라이언스들도 많은데 어쨌든 거기에 일단 진입은 한 거니까 앞으로 좀 더 많은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많은 좋은 상품이라든지 서비스들이 나오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카카오 4대 내 친구 사형제가 네.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시장 대비 조금 더 떨어진 정도예요. 사실은 시장 자체가 IT 테크 주식 자체가 고점 대비 거의 3분의 1 토막들이 다 났기 때문에 카카오에만 그거에 다 돌릴 건 아니고 이제 바닥을 다진 이후에 네. 어떻게 상승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맞아요. 지금 빨리 이제 내공을 더 쌓아서 시장이 또 좋아지면 반등해야 돼요. 해야겠죠. 네. 사실 이 회사들이 뭐 물론 이제 상장 당시의 어떤 그 기대감까지를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지켜는 봐야겠지만 재무제표 같은 거를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그런 회사들은 아니거든요. 다 이제 돈도 벌고 있고 조금씩 오르고 있고 이제 뭐 잠깐의 이제 시장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잘 해주시리라 믿어야겠죠. 네. 우리 모두 이제 아름답게. 네. 뭐 사실 이번에 이제 국감에서 얘기를 했나요? 이제 문어발식 확장을 했으니 정리를 좀 해라.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정리를 좀 했다고는 하는데 한 뭐 20, 30개 뭐 정리를 했다고 해요. 매각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좀 작다 보니까 한 회사가 어떤 분야에서 연관성 있는 사업만 해서는 규모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재벌 대기업들은 연관성 없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카카오도 뭐 연관성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또 없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의 많은 대기업들에 대한 반발심이 카카오로 많이 이전된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보다는 조금 더 과도하게 사회적인 주목을 받은 것 같고 네, 그래서 많이 뭐 정책적인 그런 관점에서 정리한다. 이렇게 하고는 말씀은 하고 있는데 이게 투자를 받는 회사들은 그 주요 사업의 철수에 대해서 다 주주관계약이 걸려 있거든요. 그러면 그 투자회사도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내 투자금이 들어가는 회사에 사업을 철수한다는 걸 그럼 나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특히나 또 대부분의 투자회사는 LP들 거기에 대해서 또 의무를 다 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LP에 대해서는 나는 또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떤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지 이런 게 다 엮여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말로만 또 철수할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네. 어쨌든 숫자로 보여줘야 되니까 뭐 합병을 하던지 아니면 좀 팔 수 있는 거는 뭐 팔던지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서 일단 숫자를 줄이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사실 카카오가 지금 상장하는 회사들 외에도 상장을 하려고 준비하는 회사가 있죠. 뭐 모빌리티 같은 것도 있었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네, 엔터테인먼트도 되게 예전부터 상장 준비한다고 얘기 나왔었고요. 이런 회사들도 다 뭐 임직원들 스톡옵션 받았을 거고 그랬을 텐데 사실 뭐 카카오 계열사는 아니지만 K뱅크 같은 회사도 상장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카카오뱅크 주가가 너무 안 좋고 하니까 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좀 직원들은 속이 쓰리겠다 이런 생각은 해봤어요. 특히 카카오뱅크였나요? 뱅크 직원들은 이제 막 빚을 내가지고 주식을 샀다고 산 직원들 많잖아요. 우리 사주를 이제 배정할 때 돈이 보통은 없으니까 회사에서 대출을 많이 해주지 않습니까? 대출 연계죠, 정확히는. 대출 연계를 많이 해주는데 그 돈이 뭐 평균 뭐 억대인 것 같더라고요. 최대 8억? 그냥 속이 쓰린 정도가 아닌데. 그래서 뭐 분위기 안 좋다 이런 얘기는 저 들은 것 같고 또 막 그 대출 금리가 또 많이 올랐잖아요. 어떻게 뭐 대출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뭐 알바를 뛴다 뭐 이런 소문들도 있고 한데 흉하네요. 참 이게 직원들이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또 경영진들이 주식 매각한 거에 대해서 더 박탈감이 많이 드는 것 같고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카카오가 이제 테크 기업이긴 하고 몇 년 안 됐지만 이제 13년 차라서 어떻게 보면 다른 뭐 쟁쟁한 다른 상장사들, 우량주들 대비해서는 되게 아직 젊은 기업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규모를 생각하면은 엄청난 대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아까 그 제이콥도 말씀해주신 뭐 여의도와 테헤란, 자본시장과 테헤란의 그 약간 온도 차이? 온도 차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냥 나 빨리 이거 엑시트하고 그냥 가야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는 좀 버리는 게 좋지 않나. 예전부터 저는 그래서 엑시트라는 단어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엑시트라는 거는 탈출 아닌가요? 탈출이잖아요. 탈출 원래는. 그래서 아니 그 돈을 어떻게 창업을 했으면 물론 돈으로 바꾸는 행위는 맞는데 그걸 마치 내가 뭔가 암담한 곳에서 탈출하는 용도로 쓰는 그러면 탈출한 다음에 그걸 받아준 사람은 뭔가? 약간 그런 생각 드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마인드셋을 좀 더 이제 커진 규모에 맞게 공부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본시장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엑시스라는 그 행위 뒤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며 거기에 대해서 왜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 커진 규모에 맞게 성장한 거에 맞게 주주가치 실현 되게 뻔한 말인데 ESG 같은 멘트인데 주주가치 실현 사회적 책임을 좀 더 하는 회사가 그게 지속 가능한 거에 기반이니까 그쵸. 지금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브랜드인지 아니면은 싫어하는 브랜드인지 따라가지고 장기 성장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조금 반성을 하는 게 카카오뱅크 주식 살 때 별 생각 없이 샀거든요. 그때 한창 장 좋을 때 그렇죠. 사볼까? 뭐 한 몇 주 사볼까? 이렇게 많이 사진 않았지만 했는데 이제 좀 펀더멘탈을 바탕으로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11비 라운지를 열심히 들으면서 열심히 다시. 하고 네. 들으면서 또 다 같이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름다운 네. 결말이네요. 네. 네, 아름답게 홍보를 하고 끝마쳤네요. 네.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신지? 근데 조금 어려웠어요, 저는. 네. 네, 저도 좀 어려웠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요거는 사실은 저희가 오늘 얘기한 부분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중간중간 맥락이 끊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뭐 테이프 B면의 얘기는 또 저희끼리 다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중간에 몇 가지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는데. 참았어요? 아니, 방송용으로 네. 네. 저희 또 나중에 뭐 이런 지배구조나 이런 거는 네. 나중에 또 특집으로 한번 마련해서 네, 따로 한번 네. 좀 모두가 알아야 되는 그런 좀 문제고 그쵸. 너무 진지하지 않게 네. 한번 가볍게 좀 풀어보는 시간도 있으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나중에 또 한번 마련해 보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비 라운지에서 다시 만나요.